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예방접종하고 심장산후조 예방과 관련지어서 제일 기본적이고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보호자분들께서 동물병원에 찾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접종하고 산후조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접종의 필요성, 접종의 종류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질병들에 대한 간략한 안내,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접종 관련지어서 이렇게 보호자분들 갖고 계시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심장상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접종의 필요성은 가장 큰 부분들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가 매해 독감 백신을 맞는다거나 하는 것들처럼 가장 큰 부분은 질병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커요. 각각의 질병들에 대해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걸리는 것들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자분들께서는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매너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가신다거나 운동장에 가신다거나 다른 강아지들, 다른 고양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어찌됐건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질병 예방을 통해 나의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 다른 동물들, 개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매너적인 측면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공중방역이라 써있는 부분들, 제일 공감하시기 힘드신 부분인 거죠. 여러 가지 전염병들 중에서 일부 전염병들은 사람하고 부차 감염이 가능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중 방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방 접종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접종의 종류는 크게 그냥 백신 자체 제품의 성상에 따라 가지고 이 백신이 감염성을 갖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보시는 것처럼 생독 백신 혹은 사독 백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생독 백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력이 살아있는 백신을 얘기를 해요. 그럼 살아있는 유기물 자체를 백신에 집어넣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무래도 살아있는 애들이다 보니까는 면역 반응 유발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다만 아주 매우 낮은 확률로 그러니까 약화시켜져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물이 실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워낙에 희귀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는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독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력을 아예 죽여놓은 백신들이에요. 혹은 이제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얘네들은 죽어있는 애들을 혹은 아니면은 무슨 세균의 일부 부분, DNA 조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같이 이제 보조제제들, 면역력을 좀 더 증강시킬 수 있는 보조제제들을 같이 넣어서 제품들이 보통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품 특성상 조금 여러 차례 반복적인 접종이 필요한 제품들이 사독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접종 종류들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강아지는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코로나, 캐넬코프, 인플루엔자 이런 종류들의 백신들이 있고, 지금 종류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가운데 보시면 지금 분류에 코어, 논코어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코어 백신이라는 것은 질병 자체의 성격이 조금 심하다거나 아이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필요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논코어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아이들 생활사라던가 라이프 사이클 패턴에 따라 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백신 종류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2016 와사바라고 하는 세계 수의사 학회 학술단체에서 제시해 놓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백신하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에 있어서 코어 백신으로 거기서는 분류를 하고, 백혈병 바이러스하고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넌코어로 분류를 하는데, 다만 마지막에 적어놓은 FIP 복막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예 이제 not recommended, 추천하지 않는 백신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백신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장담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근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백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PPT에다가 제가 작성을 못했는데 백신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병원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3 내지 4주 간격으로 3차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2 내지 3주 간격으로 5차례 이렇게 해서 백신을 접종 진행을 하고, 이후에 매년 보강 접종을 다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접종 주기 역시 이것도 딱 뭐는 몇 년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혹은 나라라던가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매해 접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 주기로 진행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재미없는 얘기인데, 질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백신에는 홍역, 파보, 간염 이렇게 3가지가, 사실 3가지 요거 이외에 파라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다른 백신이 1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종 백신인데,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쉽진 않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질병들이 어떤 진상들을 유발을 하고 잠복기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전염되는 경로들은 홍역이라던가 혹은 캔넬코프, 인플루엔자 이런 식의 호흡기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 누가 이렇게 재채기 한다거나 콩을 확 튀기는 것들이 그대로 전염이 되는 형식으로 일어날 것이고, 파보라던가 코로나 같이 소화기 증상 나타나는 것들은 분변을 통한 감염들, 분변을 직접 먹거나 아니면 분변에 오염된 그릇을 사용을 한다거나 접촉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질병들의 잠복기는 대략 2주 가까이 되는 질병들도 있고, 일주일 안팎 정도가 되는 편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맨 처음에 분양받아 오셨을 경우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적응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이에 어떤 저런 식으로 콧물을 흘린다거나 설사한다거나 어떤 특정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질병들 잠복기가 숨겨져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백신에는 허피스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 범백혈구 감소증, 범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질병 3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LV, FAV 이렇게 질병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허피스 같은 경우는 기침이라던가 콧물 혹은 결막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칼리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는 허피스하고 비슷하게 상부호흡기 감염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애기가 다리를 젓는 식의 관절염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독한 강독성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한 내과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잠복기 같은 경우에 제가 허피스하고 칼리시를 지속감염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는 지속감염이라는 의미가 각각의 질병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기, 감염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허피스도 그렇고 칼리시도 그렇고 대략 한 2, 3일 내지 5, 6일 정도 그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근데 아팠던 것들이 잘 낫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숨죠. 몸속에 숨어서 불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라던가 어떤 팩터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에 얘네들이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식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있고요.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질병을 앓았던 아이가 다 낫고 난 이후에 보균자, 균을 막 분비를 하는 그런 보균자 형태가 되었을 때,
그 균을 분비하고 갖고 있는 그 기간이 뭐 수주 정도에서 드물게는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이제 범백 같은 경우는 항체 생성이 되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양이 종합백신에 있어서는 이 범백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접종 맨 처음에 시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접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이제 종합백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주에서 8주령 정도 사이, 그 다음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12주령 이상부터 접종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접종 부작용과 접종 알러지 반응, 부작용들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접종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 주사 맞은 이후에 얼굴이 막 퉁퉁 붓는다거나, 코 같은 데가 이렇게 막 한 주먹이 든다거나,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가는데 배 같은데 털이 조금 없는 부위에 막 빨갛빨갛하게 발적들 올라오는 그 과민 반응 종류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접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종 알러지는 보고된 바로는 한 0.3에서 0.5% 정도. 그러니까 뭐 1000마리 중에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간혹 그 접종 진료를 오셔서 아기가 접종 알러지 반응이 전에 있었었는데 접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제 여쭤보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접종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데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소염제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죠. 소염제제를 투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접종을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접종 이전에 투약한 소염제제는 항체가 형성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접종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해당 전염병들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얘가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체 검사가 있기 때문에 항체 검사 받는 것들을 우선 먼저 추천을 드려요. 이제 노령동물의 경우 접종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살까지는 해도 되고 몇 살 이후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가령 그 마찬가지로 항체 검사를 진행을 해보고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체 검사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혀있는 광견병 백신은 꼭 맞아야 하나요? 고객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인데 광견병 자체에 걸리는 루트, 역학적인 부분들을 따지자면은 사실 쉽진 않아요. 광견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교상과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는 게 아니라 광견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동물, 그게 뭐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은 뭐 너구리라던가 야생동물들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물고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많이 이제 이렇게 꺼려 하시거나 혹은 이거 정말 해도 괜찮은 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뭐 공중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타 동물, 상대 동물을 보호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